2025년 4분기 기준 대한민국 4집 중 1집이 매달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 가구로 집계됐는데, 소득 하위 20% 가구로만 좁혀보면 그 비율이 무려 58.7%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숫자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을수록 사람들은 더 나쁜 결정을 내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쁜 결정을 내릴수록 돈은 더 없어지고, 돈이 더 없어질수록 또 더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고리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고물가 시대,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리 뇌에 정확히 무슨 짓을 하는지, 그리고 그 뇌가 어떤 결정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뇌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뇌에는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마 바로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분은 흔히 뇌의 CEO라고 불리죠.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 선택지를 비교한 뒤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행위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직장 상사가 화를 내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마트에서 세일을 봤을 때 필요 없으면 안 사는 것도 전부 이 전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뇌의 더 안쪽, 측두엽 깊은 곳에는 편도체라는 또 다른 장치가 있어요. 이건 공포와 위협에 반응하는 매우 원시적인 감정센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인류의 조상들이 맹수 앞에서 본능적으로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장치예요. 빠르고 강렬하고 생각할 시간 없이 그냥 반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평소에는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통제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려는 편도체를 이성의 힘으로 눌러놓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이 구도가 뒤집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중에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전전두엽의 신경회로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여러 신경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전전두엽의 신경가지들이 실제로 위축되고 반대로 편도체로 향하는 신호는 오히려 강해집니다. 이성적 센터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감정과 충동의 센터가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는 이 코르티솔을 끊임없이 분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극 중 하나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좀 더 생생하게 느껴보기 위해 구체적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퇴근 후 지쳐서 집에 돌아온 40대 직장인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힘들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달 카드 대금 문자를 받았고 집에 오는 길에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드는 순간 전세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갱신이 될지, 보증금을 올려줄 수 있을지, 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전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배달 앱이 열리고 별 생각 없이 2만 원짜리 야식을 주문하게 됩니다. 굳이 아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냥 먹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피곤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단순한 의지박약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사람의 전전두엽은 이미 하루 종일 재정 걱정이라는 무게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전전두엽은 더 이상 충동을 억제할 힘을 남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편도체가 보내는 즉각적 보상 신호, 야식이라는 작은 위안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죠.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뇌가 이미 한계에 와 있었던 겁니다. 이 현상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건 하버드대 경제학자 샌딜 멀레이너선과 프린스턴대 심리학자 엘다 샤피어였어요. 두 사람은 2013년 사이언스지 논문을 통해 결핍이 만들어내는 인지적 부담을 실험으로 측정해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인도 농촌 지역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였어요. 수학 전, 그러니까 돈이 가장 부족한 시기에 농부들의 인지 능력 테스트를 진행하고 수학 후 같은 농부들에게 동일한 테스트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전 성적이 유의미하게 낮았어요. 연구팀은 이 차이가 단순히 시간 여유, 영양 상태, 노동량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결핍 그 자체가 인지 능력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인지 대역폭 세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여기서 인지 대역폭이란 우리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용량의 총량을 말합니다. 컴퓨터로 치면 CPU나 램 같은 거예요. 이 용량은 무한하지 않아서 한 곳에 많이 쓰이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양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세금이라는 표현을 쓴 게 핵심입니다. 세금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가는 거잖아요. 선택이 아닌 거죠. 경제적 결핍이라는 상황에 처한 사람의 뇌에서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정 걱정이라는 세금이 자동으로 인지자원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낸 뒤에 남은 자원으로 나머지 인생의 모든 결정들을 내려야 해요. 아이 교육 문제, 건강 관리, 직장 내 판단,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줄어든 인지자원을 나누어 써야 하는 거예요. 멀레이너서는 이걸 대역폭 세금이라고 불렀거든요. 컴퓨터 비유를 들면 이해하기 쉬워요. 스마트폰에서 여러 앱을 동시에 켜두면 CPU가 느려지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걱정이라는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상시 실행되고 있으면 다른 판단에 쓸 수 있는 인지 자원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할수록 이 앱을 끌 수가 없습니다. 꺼도 자동으로 다시 켜지거든요. 그게 바로 역설이에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현명한 재정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바로 그 가난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뇌 기능 자체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더 버티려면 더 잘 생각해야 하는데 더 버텨야 한다는 그 압박이 잘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익사하지 않으려고 팔을 더 세게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더 빨리 가라앉는 것처럼요. 미국 뉴저지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진행된 또 다른 실험을 보면 이게 더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동차 수리 비용 문제를 생각하게 한 뒤 인지 능력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수리 비용이 $300 수준일 경우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테스트 성적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리 비용이 $3,000라는 큰 금액일 경우 저소득층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IQ 기준으로 약 13에서 14점 차이가 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하룻밤을 꼬박 세워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인지저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고소득층 참가자들에게는 $3,000 수리비라는 생각이 별다른 인지적 부담을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그 숫자 자체가 이미 뇌의 연산 자원을 대거 소모해버렸던 겁니다. 잠깐 이걸 한국 상황에 대입해 볼게요. 공식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 가구당 월 평균 이자 비용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소득 하위 20% 가구도 이자 부담이 분명히 커지고 있고 저소득층일수록 그 압박이 체감 경기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를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말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달 같은 수준의 재정 압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회성 위기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만성적 긴장감. 그게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시키는 구조예요. 여기서 잠깐 고물가가 단순히 장바구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매번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더 많은 절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마트에서 고기를 살 것인가, 두부를 살 것인가, 이번 달 보험료를 낼 것인가, 학원비에 쓸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결정들 하나하나가 전전두엽을 소모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를수록 일상 속에서 해야 할 결정의 수가 늘어나고 결정이 늘어날수록 전전두엽의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일수록 더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고물가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지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떤 결정들을 내릴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고금리 단기 대출에 대한 의존입니다. 전전두엽이 약해진 뇌는
장기적인 비용 계산보다 지금 당장의 위기 해결에 집중하게 됩니다. 연 20%가 넘는 금리에 단기 대출도, 카드론도 일단 이번 달을 넘기는 게 급하다는 판단 아래 선택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결정인데 그 순간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걸 터널 시야라고 해요. 위기 앞에서 뇌가 다른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서 지워버리고 오직 눈앞에 불만 끄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현상이거든요. 이달의 위기는 해결되지만 내달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그 커진 부담이 스트레스를 키우고 또 더 나쁜 결정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 충동 소비의 역설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돈이 없는 사람이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종종 반대를 보여줍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즉각적인 감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비싼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세일 상품,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보상 회로를 자극하거든요. 뇌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지금 이 순간 고통을 줄이고 싶은 거니까요. 근데 그 결과는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악화된 재정은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큰 스트레스는 더 강한 충동 소비 욕구를 만들어요. 이 고리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는 자신이 직접 그 안에 있을 때는 거의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도박과 투기적 선택입니다. 이건 상당히 복잡한 심리 메커니즘인데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절망 임계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약 2배 정도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성향이 과감한 도전을 망설이게 만들고 안전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손실 회피 성향은 아직 잃을 것이 있을 때 강하게 작동합니다. 어차피 이미 다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이 방어 심리는 무력화돼요. 뭘 더 잃겠냐는 거죠. 그 순간 뇌는 오히려 고위험 베팅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거든요. 가상화폐에 전 재산을 넣는다거나 레버리지를 몇 배씩 올린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선택들이 유독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패턴에서 공통된 메시지가 보이죠. 가난한 사람이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나쁜 결정을 유도하는 신경생물학적 조건이 가난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조가 먼저 사람을 특정 상태로 밀어넣고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결정이 그 사람을 다시 구조 안으로 더 깊이 밀어넣어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건 이 고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고리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객관적 자기인식 능력도 함께 저하되거든요. 본인은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린 노트북이 있어요. 그 노트북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동안 자신이 감염됐다는 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느려지기는 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경고는 없어요. 사용자는 그냥 노트북이 좀 느린가 보다 하고 쓰는 거예요. 경제적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뇌가 정확히 이런 상태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본인은 여전히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나쁜 결정을 지적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모르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당시 자신의 뇌가 가진 최선의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문제는 그 뇌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난의 덫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덫은 아기가 없어도 작동합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덫의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사회는, 그리고 그 덫에 빠진 사람들을 게으르고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시선은 과연 공정한 걸까요? 뇌과학은 그 질문에 매우 불편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이 가리키는 방향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결정 피로를 줄이는 것입니다. 전전두엽이 소모하는 가장 큰 자원 중 하나는 반복적인 결정이에요. 매달 어디서 어떻게 아낄지를 그때그때 고민하는 대신 미리 규칙으로 정해두는 거죠. 자동이체 설정, 고정 지출 패턴, 정해진 식비 예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가계부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뇌가 반복적으로 소모해야 할 결정의 수를 줄여줌으로써 전전두엽의 여유를 돌려주는 전략이에요. 아주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매일 비슷한 옷을 입고 점심 메뉴도 미리 정해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지 자원을 아끼는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같은 원리를 재정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 식비를 봉투에 나누어 담아두는 것, 이런 작은 장치들이 뇌의 에너지를 아껴주는 거거든요. 결정할 것들을 줄이면 남은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결정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뇌는 거스름돈이 없습니다. 쓴 만큼 줄어들거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결정 사이에 물리적 시간차를 만드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은 대부분 나쁜 결정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뇌과학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대출을 받을지 말지, 큰 소비를 할지 말지,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적어도 24시간에서 48시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유예 기간 동안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화되고 전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내리는 결정과 스트레스 한복판에서 내리는 결정은 뇌과학적으로 문자 그대로 다른 뇌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동적 실수 하나를 막을 수 있어요. 급하게 결정하라는 압박이 올 때 그 압박 자체가 좋은 판단을 방해하는 신호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특히 빚을 권유하거나 투자를 유도하거나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 발짝 물러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긴박감 자체가 종종 전전두엽을 우회하기 위해 설계된 거거든요. 세 번째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데요. 걱정의 특정 시간을 할당하는 겁니다. 재정 걱정이 머릿속 백그라운드 앱처럼 24시간 켜져 있는 걸 막으려면 그 걱정을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저녁 30분만 재정을 점검하고 그 외의 시간에 불쑥 올라오는 재정 불안은 의식적으로 일요일 저녁으로 미루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뇌는 반복을 통해 패턴을 학습합니다. 걱정이 24시간 전전두엽을 점령하는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고 그 여유가 더 나은 결정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당장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뇌의 상태가 달라지면 그 뇌에서 나오는 결정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떠오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주변 누군가가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나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뇌 상태에 놓인 사람인 거니까요. 우리는 자주 가난이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나쁜 선택이 가난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그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쁜 선택이 가난을 만들기도 하지만 가난이 나쁜 선택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이 작동할 때 그걸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환원하는 건 과학적으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실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연구들이 말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 인지 능력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같은 사람이 재정적 여유가 생겼을 때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판단력을 발휘했거든요. 수확 후에 그 인도 농부들이 수확 전에 그 농부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해결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이거든요. 뇌는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고물가, 고금리, 불안한 고용, 이것들은 전부 외부에서 온 압력들이에요.
그 압력이 뇌를 바꾸고 바뀐 뇌가 나쁜 결정을 만들고 나쁜 결정이 더 깊은 압력을 만드는 이 고리를 끊는 건 개인의 의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리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지금 내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건 분명히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그만큼 현실에 가깝기 때문일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공감됐던 부분, 혹은 지금 내가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재정 스트레스의 순간이 언제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